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지수는 상승을 하고 순매도를 하게 되면 하락을 해요. 지금 외국인이 우리 주식 전체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만큼의 양력이 커요. 거기에다 활성 주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흔히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죠. 그러면 외국인은 언제 우리 주식을 매수할까요? 첫째는 우리나라 전기 대비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을 때.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률이 그만큼 커진다는 걸 얘기하고, 이것은 기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기업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자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때, 높아질 때, 이때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순매수를 해요. 이자율이 높으면 그만큼 이익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예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환차익이 생겨요,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서 환차익이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주가지수가 5% 떨어져도 5%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약세여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요. 이제 이번에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도 이 세 번째 경우에 속해요. 11월 5일이죠. 그때 우리 주가지수 폭락을 한번 했잖아요. 사이드카도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루 동안에 우리 환율이 무려 13원이 올라서 1443원을 기록을 해요. 그 외국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환차선을 피해서 우리 주식들 매도를 하는 거죠. 2조 원 이상 매도를 했잖아요. 환율이 오를 때마다 외국인은 대규모로 매도를 해요. 또 11월 7일도 그렇잖아요. 환율이 오전에 8원 이상 올랐어요. 오후에 잠깐 또 9원 이상 오르기도 했어요. 그때도 우리 주가지수가 3% 넘게 빠진 적이 있어요. 물론 오후에 잠깐 조정을 거쳤는데 환율은 이만큼 우리 주식시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물론 10월 초에 우리 환율이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10월 3일부터서 12일까지죠. 그때 연휴가 길었잖아요. 10일 가까이 됐어요. 그때 우리 정부가 역외시장에서 NDF 거래, 그 non-delivery future라고 그러죠. 차액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우리 이 환율을 줄기차게 끌어올렸어요. 1,400원대에서 1,431원까지 무려 30원을 끌어올려요. 그럼 외국인들은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아, 이 친구들이 국내 시장에서 외환 방어 어려우니까 역외 시장에서 NDF 거래는 레버리지가 2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그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끌어올렸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가 대규모니까 그만큼 외환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외환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걸 매입해놨단 말이에요. 여전히 외환은 계속 들어와요. 그럼 시장에 임해서 환율이 떨어지겠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가 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0월 중순부터서 11월 초까지 집중 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외국인 순매수를 엄청나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거기서부터 다시 공격적인 환율 방어를 들어가요. 환율이 떨어지려면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떨어지려면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환율을 방어한다 그러고 빠져나간 거예요. 최근에 폭락 사태가 크게 2번 있었는데 그 영향이에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뭘 먼저 봐야 할까요? 우리 환율을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주식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하루에 10원씩 떨어지면 그게 몇 %예요. 하루에 주식 수익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환율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우리 정부예요. 우리 정부가 코스피 5천 이런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한,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 그 5천은 무망한 꿈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꿈이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이 생기는데 누가 우리 주식을 매입하겠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큰 이익이잖아요.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주가 수익률 이외에도.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환율이 오를 때는 무조건 우리 주식은 매도를 해요. 대신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 주식시장은 호조를 이어가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주가지수 뭐 5천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볼 때 아, 저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요. 그게. 흔히 자산관리 3분법이라 그러잖아요. 현금 3분의 1, 또 3분의 1은 주식, 나머지는 안정적인 자산, 특히 부동산 쪽 이런 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부호들도 그런 분산 투자를 해요. 그 적절한 비율로. 근데 이제 주식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것도 안정적으로 장기간 성장할수록 주가 지수는 장기간 호조를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겨우 2%에 턱걸이 했고 올해는 1% 간 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쪽은 투자했을 경우에 손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경제 위기설하고 이제 그 금융위기,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요새는 그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JP모건 같은 데에서도 할 정도니까 지금 위기감은 상당히 커 있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이 경우에는 큰 손실로 귀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나아요? 아이, 당연하죠. 지금은 최대한 현금 보유 비율을 높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도 현금 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금리가 터진다 하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잖아요. 항상 그래요.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를 두 개를 합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터진다 하면은 반드시 절호의 기회가 와요. 그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현금 보유 비율을 높여놓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지금 변동성이 앞으로 가장 클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의 일반적인 패턴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큰 파동을 그려요. 1968년도에 초호황이 왔었어요. 1976, 7, 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또 1980년대 6, 7, 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90년대에도 외환위기 직전에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터지면서 꼬꾸라지긴 했는데 또 이게 또 2005, 6, 7년도에 큰 호황이 왔었어요.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이게 그런 큰 파동이 오는데 그 장기 주기를 모르시면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크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일단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등 이제 합쳐서 이제 금융시장이라 그러는데 금융시장은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요. 광기는 통상적으로 투기 열풍이죠.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패닉과 붕괴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각각. 그 다음에 이 붕괴가 일어난 다음에는 약 5, 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와요. 장기 정체기에서는 가격이 작은 폭으로 등락은 하지만 크게 오르지는 못해요. 그러다 장기 정체기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투기 열풍이 서서히 불기 시작해서 다시 광기의 기간으로 가요. 그게 다시 3, 4년 정도 지속이 되죠. 물론 이 주기는 성장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높으냐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이 광기의 종말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 호황기 때 보면 호황기의 초기에는 이게 주도주가 있어요. 주도주가 이끌어요. 그래서 이게 중반까지 이끄는데 중반을 넘어서면 그동안 외면당했던 우량주들이 각광을 받아요. 이 외면당했던 우량주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데 마지막 단계쯤 가면은 열등주들, 기업 이익률도 낮고 또 전망도 좋지 않은 그런 주식들이 갑자기 폭등을 해요. 이거는 호황기의 종말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이건 국내 시장에서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국제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과 국제 금융시장이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럼 국제 금융시장도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제 금융시장은 성장률이 높고 안정적인 나라에서 먼저 주식 투자 붐이 불어요. 또 부동산 투자 붐도 같이 가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호황을 보여요. 그 다음에 그동안 외면당했던 비교적 잘 살고 그러나 이제 주가 지수는 낮았던 나라들이 각광을 받아요. 그리고 종말 단계쯤 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경기 부진이 심각했고 또 완벽하게 외면당했던 그런 나라들의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일본은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8%예요.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주식시장이 지금과 같은 폭등세를 보일 경제 지표의 뒷받침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0%대에서 마이너스 성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도 주식시장은 폭등을 했어요. 열등 국가에 주식이 폭등을 하면 그거는 국제금융시장의 그 호황기가 말기 단계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우리나라도 불행하게도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때예요. 부동산을 투자하시든 주식을 투자하시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해요. 그러면서 패닉이 왔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게 이제 붕괴가 온 거죠. 2023년부터서는 이게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장기 정체기는 한 5, 6년 정도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3년, 24년, 25, 26, 27년, 27년쯤부터서 부동산이 서서히 살아날 거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장기 정체기에는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멀리 못 가요. 바로 떨어지고 그래서 작은 등락만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데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최저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참으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손해봤다 그러면 보복 소비 심리가 생겨요. 지금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으면 그걸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엉뚱한 데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장기 정체기를 끝나면 다시 상승하잖아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그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매도할 타이밍도 놓쳤고 매수할 타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참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996년 12월) 달에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주식시장이 과열됐다 이걸 경고를 해요. 틀렸어요. 주식시장 붕괴 안 됐잖아요. 99년까지 붕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3년 이상 앞서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 사람 틀렸어요. 근데 틀렸다고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해도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린스펀의 경고가 오히려 당시에 과열 징후를 보였던 주식시장을 진정시킨 그 영향이 있었어요. 물론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나스닥은 80%가 폭락을 하고 그리고 다우지수도 40%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걸 미리 내다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동안의 호조 이거는 그린스펀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주식시장 장기 주기를 놓친 거 아니냐. 지나치게 경제 지표들에 집착을 해서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장기 주기는 10년에 한 번씩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8년 9년쯤 오는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말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럼 그 10년이면 이게 2020년쯤에 터졌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금융시장 금융위기가 터진 것을 덮었어요. 그럼 그 뒤면 2029년쯤 이제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8
8년이나 9년쯤 올 금융위기를 내가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근데 여러 경제 지표들이 자꾸만 금리가 조만간 터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미리미리 그런 경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제가 94년부터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97년 말에 터졌잖아요. 4년간 틀렸어요. 이번에도 4년 동안 틀리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 그래도 지금도 저는 금융위기가 곧 터질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투기 열풍이 불면 이제 거품이 커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품이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큰 풍선과 같아요. 이 큰 풍선은 웬만해서 잘 안 터져요. 바늘이 아주 날카로운 게 가서 딱 찔러줘야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늘의 역할을 할 게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바늘의 역할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는 상승할 이유가 하나를 빼놓은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성장률도 2%, 1%대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기가 부진한데 어떻게 그 수요 견인 그 물가 상승이 있겠어요. 또 다른 그 원자재 가격도, 국제 가격은 지금 안정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용이 물가를 올리지도 않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디맨드 푸시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야 되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다고 아우성해요.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딱 하나예요. 환율이에요. 지금 10월 초 이래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환율이 무려 50원 이상 올랐어요. 우리 지금 주요 자원들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식량 자원까지도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율이 오르면 자원 가격 다 오를 거 아니에요. 시설재 다 오를 거 아니에요. 중간재 가격 다 오를 거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져. 환율이 오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원부자재 모두 다 비싸게 사오니까. 그리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으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기업의 판매 가격보다 생산가가 더 높아지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기업 손실 보죠. 그럼 기업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산, 고용, 투자 다 줄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물가 불안이 심각한 것이나 경기 부진이 심각한 것은 환율 때문에 그래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경제학에는 경제병약이 없어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어요. 근데 경제체의 기능은 일반 유기체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근데 유기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우리 인체를 위해서는 병약이 훨씬 넓게 깊게 발전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체보다 열등한 경제체에는 병리적 현상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날 거 아니에요. 경제병약이 생리학적인 그런 이론들보다 훨씬 발전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경제병약을 한번 수립해보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게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주요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이 세상의 재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다. 소비재. 여기는 시설재도 포함돼요. 그리고 하나는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가치재 두 가지가 있어요. 가치재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주식이에요. 이 부동산과 주식은 최소한도 5, 6년은 소득을 축적을 해야 수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동안에 가격이 못 올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가격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수요가 한번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반 물가는 이미 올랐으니까 갑자기 상승 속도가 빨라져요.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2, 3년 더 저축을 해야 수요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 수요에 가담하게 돼요. 우리 2018, 19년도 이때 영끌족들 큰 빚 내서 우리 부동산들 막 매입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해지면 수요는 배가가 돼요. 그럼 가격은 더 폭등을 해요. 이게 금융위기의 4단계 중에서 광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투기 열풍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없어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가격이 주춤주춤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기 시작해. 그러면 빚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샀던 사람들은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큰일 났다. 패닉이 오게 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래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주식이나 부동산도 통화 역할을 일정 부분 해요. 그 호황기 때는 주식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예금 인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기의 기간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패닉 붕괴 과정으로 가게 되면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서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을 해요.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이 수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붕괴가 와요. 이 금융위기가 모든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경제 재앙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 장기 주기를 모르면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기 변동 이런 거 예측을 못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기 주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서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얘기 나오고 주식 얘기 나오면 아 이건 광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거 틀림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불안 심리들이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패닉 단계를 지나서 붕괴 단계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급매물이 사라질 때쯤 되면 아 이거 장기 정책에 들어간다. 이게 한 5, 6년 지나면 다시 투기 열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 과정을 제가 경제 원리로 그러니까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패닉은 수요의 시간 이동에 따른 수요 공동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붕괴는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해서 일어난다. 이걸 제가 밝혀놓은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밝혀놨으니까 그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사례들 이걸 이제 다 모아서 임상 사례로 덧붙여서 내가 주장한 게 옳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펴낸 게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재미로 보실만도 할 거예요. 세계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걸 담아놨어요. 그리고 재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게 되면 앞으로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예요. 지금 나이 60만 넘으면 시니어 축에 속해요. 그분들은 자기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4번의 기회는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기 주기를 지금이라도 열심히 보시면 노후도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장기 주기는 반드시 명심하고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자산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당장 중단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학은 실용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해를 끼쳐요. 얼마나 현재의 경제학 이론들이 형편없는가는 제가 얼마든지 사례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경제학의 그 중추가 가격 이론이에요. 이게 가격 이론은 완전 경쟁, 합리적인 행동, 그리고 완벽한 정보, 여기에다가 신속한 균형이라는 전제조건 위에 서 있어요. 이 전제조건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격 이론대로 투자하면 무조건 망해요. 그렇다면 가격 이론은 아무 쓸모없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럼 가격 이론은 틀렸냐? 아니에요. 맞아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근데 왜 가격 이론이 쓸모가 없냐? 지금 현재의 가격 이론은 가격 변동 이론이에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린다. 가격의 변동만을 결정하잖아요. 가격을 하는 경제 원리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 원리로 자꾸만 주식시장이든 일반 가격 동향을 판단을 하려고 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경제학 본인이 배웠던 거 다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현실을 먼저 봐야 돼요. 경제 지표들,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 기업 경영수지, 이거 한국은행에서 발표해요. 기업 경영수지 동향. 그리고 국제수지, 그것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눠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환율 동향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 한국은행에서 조사 통계월보를 매월 이렇게 발표를 해요. 거기에 보면 통계편 앞에 주요 경제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
그것만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경제 동향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고 경제를 해내고 예측하는 능력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능력 없이 함부로 움직이다가 큰 손실을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경제 지표에 의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면 주식의 장기 주기 50년 이상의 그래프는 한번 그려보시고 주식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가 강해요. 내가 해놓은 일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래프를 그려서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가겠다 예측이나 진단을 해놓으면 그거 믿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시라고 제가 권고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게 꼭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는 제발 하지 마시라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화폐 전문가들 흔히 그러잖아요. 가상화폐가 조만간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화폐 발행의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를 영원히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해서도 안 돼요. 만약에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상점의 가격표들 매일매일 바꿔 달아야 돼요. 그럼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고용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고요. 결국 축소 재생산이 일어나면서 경제는 파탄으로 간다고요. 이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에요. 도박장의 도박 코인이에요. 도박장에서 도박 코인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그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상화폐는 도박 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해. 도박한 사람들 다 결국은 패가 망신하잖아요.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작은 1달러도 안 된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때 10만 달러 넘었잖아요. 지금도 9만 9천 달러대에 와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돈 번 사람도 어디 갔어요? 1세대들 1달러도 안 되던 그 가치가 수백 수천 달러 갈 때 투자했던 사람들 큰 돈 벌었잖아요. 그 사람도 어디 갔어요? 다 파산했어요. 그 다음에 수백 달러 7, 800대에서 2,800, 3,000 달러 갈 때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 2세대들 다 망했어요. 지금 가상화폐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이 3세대잖아요. 이분들은 큰 돈 벌었어요. 수천 달러 아니 수만 달러에서 투자했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10만 달러 가까이 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박장에서 일시적으로 큰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패가 망신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때문에 최소한도 50조 원 이상을 우리 국부가 해외로 날아갔어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가상화폐의 그 발굴을 위해서는 최첨단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초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그걸 누구보다 빨리 채굴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초고성능 컴퓨터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미국에 집중돼 있잖아요. 미국이 가상화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그거 다른 나라에 팔면 그 공짜로 다른 나라 국부를 약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할 수 있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계속해서 이 붐을 띄울 수 있어요. 그 손실은 누가 봐요? 가장 큰 손실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파산하기 딱 좋아요. 지금 많이 벌으셨던 분들은 빨리 지금 손 떼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뭐냐면 일단 정신적으로도 쇠락을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쇠락을 해가요. 근데 육체가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쇠퇴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게 막아지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젊은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열심히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자꾸 어떻게든지 젊은 사람들하고 자선 접촉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뇌는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인생 100세 시대인데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이 그때까지는 정신적으로는 건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쇠락해 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과
되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접촉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신 동향에 되도록이면 열심히 동참하시라고. 요새 AI 유행이잖아요. 그럼 AI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라고 제가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 사람이 또 지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 중에서도 이 지식욕에 대한 본능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재밌는 책, 또 아주 심도 있는 책들 읽으면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즐거움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나이 먹어서 뭐 크게 큰 부를 이루겠다, 이거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죠.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축적해 놓으셨던 거, 그걸로 생활을 유지해 가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글쎄요,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필요는 하겠죠.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법제화도 시도하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어떤 그 유명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직업을 3번은 바꿔야 한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 100세 시대 아니냐. 그러면 정년을 맞이하면 또 새로운 직업을, 정신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경륜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모험적인 그런 분야 말고, 창조적인 그런 분야 말고, 그런 분야에서 직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경륜과 경험을 살려서 그 기간이라면 또 새로운 직업을 하나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그때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교육 시스템이 그걸 뒷받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한번 일을 놓치잖아요. 그럼 갑자기 늙어요. 정신적으로 늙고 육체적으로 늙어요. 그래서 그 일하고 있는 그 즐거움을, 저는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서 은퇴하고 등산이나 가는 친구들, 거기에 비해서 지금도 일을 찾아서 하는 친구도 있어요. 택시 기사를 하시는 그 친구도 있고, 뭐 또 청소부 하시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거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그 단계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평생 교육 시스템, 이걸 한번 갖출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단계마다 새로운 직업을 찾아주는 그런 기구도 하나 만들어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정년 연장보다는 그게 먼저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당시 총장님께서 저 학교 남으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를 못 남았어요. 그 이유가 성서일의 가장 위대한 저작물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 책에 심독을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오류가 2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 오류를 바탕으로 이제 경제학을 펼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거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첫 단추를 잘못 깼다, 그러니까 첫 단추도 바로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경제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국부나 마찬가지인데, 아담 스미스를 비판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면 누가 그거 받아주겠어요. 그것도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도권에서는 할 일이 없다. 차라리 얼른 취직해서 유학갈 자금 만들고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학계와는 멀어졌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경제학 공부는 어느 경제학자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법 유명해졌죠. 근데 이제 우연히 조동성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조동성 교수님이 늦었지만 박사학위를 받아봐라, 이런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원해 주겠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68세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해서 나이 70에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경제병리학이에요. 그동안 연구했던 거를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을 한 거죠. 제 이런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지금도 새벽 2시쯤 일어나요. 새벽 아침 7시 반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요. 뭔가 할 일이 있잖아요.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그래요. 나이 90이 넘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나이 90이 넘어서도 유명해진 사람 많아요. 작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그래요. 자기 재능이 의외의 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저보다 더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찾으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주변에도 아주 유능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경륜과 지혜가 너무 아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새로운 어떤 일을 찾지 않는가 안타까울 때도 많은데 우리 지금 사회 시스템이 그분들을 자꾸 밀어내요. 산으로 밀어내고 바둑판으로 밀어내고 그러고 있어요. 좀 그런 게 안타까운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본인이 더 치열하게 할 일을 찾으면 할 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못해요. 그래도 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 지금 현재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저는 아주 행복해요. 만족스럽고. 그래서 이런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시니어가 빈곤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기간에 선진국에 올라섰어요. 근데 지금 시니어 세대는 국민소득 2,000, 3,000 달러 시대의 젊음을 보냈어요. 중장년기라고 해야 10,000달러도 안 된 세월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 국민소득 35,000달러잖아요. 그때 무엇을 축적했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또 당시에는 교육부 비중이 엄청 컸어요. 자녀 교육에 거의 다 쏟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 경제적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선진국 사회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만큼의 대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도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게 좀 많이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년 연장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취업자리 없어진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니어 세대의 빈곤율 최고,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 어쩌면 파멸 지경에 몰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고령화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또 가계부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역경을 이겨낸 나라가 없냐?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경제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경제 여건이 좋았던 나라가 없어요. 역경을 딛고 경제 번영을 누리고 세계 경제 패권을 쥐었어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도 그렇고 스페인, 포르투갈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영국은 대륙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도 좁잖아요. 수송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영국은 세계 정치 패권, 경제 패권까지 쥐었잖아요. 악조건은 극복하라고 있는 건지 그 앞에 좌절하라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자꾸만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 경제의 미래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제난이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특히 고환율 정책. 우리 정부 그 얘기해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율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이게 웃기는 얘기죠. 수출이 어떻게 우리 GDP의 절반에 가까워요. 아니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치 총액이에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 전후에 불과해요. 나머지 90% 안팎이 내수란 말이에요. 내수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확장이 돼요. 주요 자원들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시설재든 소비재든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질 때 경제는 호황을 누려요. 세계적으로 경제 번영을 누리던 나라들은 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졌어요. 환율이 올라간 나라들은 반드시 쇠락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걸 몰라요. 더 중요하게는 지금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 경상수 적자가 GDP의 5%를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성장률이 최소한도 5% 넘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경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성장률은 2%란 말이에요. 경제정책 실패해서 그러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류가 지금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격을 올려놨잖아요. 우리나라 제품들의
성과를 끌어올려 놨잖아요.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농산물들 수출되고 있잖아요. 김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5배, 7배 비싸도 팔리고 있잖아요. 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배도 마찬가지고 딸기는 더더욱 더 그렇고요. 한류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률이 5% 이상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6만 달러 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에요. 이걸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질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부 정책이 바뀌어요. 기재부는 안 바뀌어요. 경제학 이론에만 집착해 있어요. 경제학 이론은 그렇잖아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투자가 부진해져서 경기는 부진해진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부진해서 경기 부진해진다. 경상수지가 적자면 국부가 유출돼서 경기가 부진해진다.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만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예요. 그럼 경제학 이론이 틀렸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을 따라야죠. 우리 정부의 정책도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일본의 경제정책을 뒤따르지 말고 성공한 미국의 경제정책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미국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 또 경상수지 적자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잖아요. 그걸 뒤따르고 있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특히 대만의 그 대만 달러, 대만 환율은 미국 달러 가치에 따라서 연동을 해요. 우리나라는 반대 일본에 연동해서 그 변동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경제가 점점 쇠락해 갈 수밖에 없겠죠. 대만은 올해 지금 성장률이 4% 후반대거나 아니면 5% 넘어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올해 성장률이 1% 간 넘거나 아니면 1%도 안 될 거예요. 어느 나라 정책이 성공했어요? 대만이 성공했잖아요. 그럼 대만 따라가야지. 미국이 성공했잖아요. 일본은 쇠락했잖아요. 그럼 미국 따라가야지. 왜 실패한 나라를 뒤따르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